신년 들어서 첫 번째 강의인데,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첫 번째 우리 양정, 자랑스러운 양정 주자는 양정의숙 5회를 졸업하신 구자혁 씨입니다. 구자혁 씨라고 오늘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구자혁이라고 하는 이 대선배님은 능성구씨 별좌공자인데 1885년에 태어나신 분인데 이 집안이 또 대단한 집안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세 번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맏형은 구자록, 그 당시에 군수 이미 군수로 이제 계셨던 분이고, 두 번째 형님이 이제 구자학. 우리나라에서 조선 말에 나라를 빨리 키우겠다 해가지고 국비 장학생을 모집을 해서 일본, 청나라 양쪽에서 장학생을 파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로 이제 파견한 거죠. 거기에 합격을 해서 관비 유학생, 최초의 관비 유학생으로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하고 일본에서 교육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교육 쪽에서 매진한데 진명교장으로 돼 있는데 진명교장에 이런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진명학교 선생님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분이고, 그 다음에 그 동생 되시는 분이 구자옥. 이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구자옥이라고 하는 분이 YMCA 총무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이제 YMCA에 아주 시작을 하는데 구자옥이 이분이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초대 경기도 지사를 지냈던 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 이 여자분 딸이 있는데 이 딸이 그 당시에 천도교 교조의 며느리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굉장한 집안인 겁니다. 여기 이제 계셨던 분이고요. 어떤 연유로 양정에 들어왔는지 그건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양정에 1909년에 입학을 해서 24세에 입학을 해서 1912년 양정의숙 5회로 졸업을 했습니다. 동기생으로는 우리 양정의 최초의 목사님, 최초의 목사님이 김현봉 목사인데 이 사람하고 이제 동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당시에 1912년 졸업을 했기 때문에 나라를 이미 뺏긴 후죠. 1910년 나라를 뺏겼으니까. 그러니까 양정이 그 전에 있던 사람 1회 때는 양정의 그 이화 마크, 그게 왕실 마크가 있었는데 5회 때는 그게 없습니다. 이게 1회 때고 이게 5회 때의 졸업장의 모습입니다. 근데 1회 때 보면은 엄주익 선생 밑에 이제 숙감이 있고 학감이 있고 강사가 있고, 강사가 전부 이 사람은 내 강의를 들어서 졸업을 한다 하는 걸 다 도장을 찍고, 근데 이런 건데 나중에는 그렇게 다 생략이 됐죠. 그렇게 이 졸업장만 봐도 세월에 많은 변화가 있다 하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양정을 졸업을 하고 처음에는 우체국 관리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우체국 관리로 있다가 진위라고 하는 거기에 근무지를 이제 옮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처음에는 졸업을 하고서 그 당시 우체국이 어떻게 보면 아주 굉장히 진보된 그런 그 직업이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엄주익 선생도 통신원 출신이거든. 통신원 그 당시에 전신 전화 이런 것들이 아주 최첨단 장비나 다름이 없고, 우리 우편 행정도 사실 근현대적인 그런 기관이었고, 그래서 기대를 하고 갔는데 별별 없으니까 이참에 그만두자 하고 그만두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와세다 대학 법률학과를 갔습니다. 그래서 와세다 대학에서 법률을 이제 전공을 하고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귀국을 했는데 귀국 날짜를 제가 아직 정확하게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귀국을 하고 처음에 귀국하고 난 다음에 동양흥산이라고 하는 거기 회사의 이사로 있다가 이 재력에 대한 굉장히 이게 강해가지고 그 본인이
간척 사업도 하고 또 조림 사업도 하고 이러면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 당시 갑부 반열에 들어갈 정도로 이 돈을 많이 벌어서 1만 2천 만석군이 아니라 이 12,000석군의 재산을 모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돈이 생기고 일본에서 공부도 했고 집안도 좋고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본인의 신분이 굉장히 격상이 됐죠. 그때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이 모임이 돼서 우리 조선도 지식인들이 무슨 사회봉사를 하고 나라를 좀 제대로 이끌어야 되겠다 하면서 모인 데가 한양구락부예요. 한양구락부를 만들어서 우리 조선을 좀 더 이 학문적으로 이런 사회적으로 좀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일을 해서 의식주 생활도 좀 바꿔야 되겠고 또 국민도 계몽을 해야 되겠고 그러려면 잡지를 이제 만들고 신문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들을 좀 이 지식 수준을 높여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시작 단계부터 일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조선 사람들이 이런 그 자기의 역량을 높인다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으니까 이 한양구락부에 한양자를 빼라. 그래서 이제 계명구락부가 된 겁니다. 계명구락부로 해가지고 일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엄주익 선생이 있고 그 당시에 선생님으로 있었던 장도, 유문환 아주 유명한 학자들입니다. 법률학자들, 유명한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고 그런데 자기는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학생 측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벌써 이 사람들은 같은 레벨로 평의원으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계명구락부, 한양구락부가 우리 조선인들의 이런 문화 수준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일들을 큰 시작을 하면서 이제 그런 사상을 갖게 됐습니다. 한 예를 들면은 그 당시만 해도 당신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 그러지 말고 시자를 붙이자. 우리 뭐 김명덕 씨, 김효광 씨 시자를 붙이자 하는 게 그때 통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시자, 2인칭 대명사를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의복은 그전까지 우리가 백이민족에다가 흰색만 입었는데 이게 상당히 불편하다. 아무래도 염색한 옷을 입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여기에서 이 정리를 해가지고 공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구락부에서 업무 한 일들이 사실 생각보다 우리가 많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거기서 일을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일을 잘하고 그러니까 이분을 이 천도교에서 스카웃을 해왔습니다. 우리 천도교에 일을 하는데 와서 좀 도와달라. 그래서 천도교에서 만든 잡지가 개벽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 이 대중들을 깨우치게 하는 그런 그 잡지를 만드는데 당신이 편집장이 돼서 우리 천도교에 일을 해달라. 그리고 이제 온 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우리가 천도교라는 게 무슨 종교인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천도교가 여러분 무슨 종교인지 아세요? 어디서 시작됐는지? 여기서 보면 최재우가 이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동학에 모인 사람들이 이게 종교로 발전시킨 게 천도교입니다. 우리 단군을 갖다가 이 단군을 기리는 그 종교가 대종교. 그게 대종교고 대종교 그 다음에 천도교 이게 그 당시에 이 기독교인들은 얼마 없었어요. 조선 때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얼마 없었고 대부분 불교라는 건 한 번만 절에 가서도 불교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나 교인으로 따지면은 천도교하고 이 대종교 여기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한 그 당시 민중의 종교가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영향력이 큰 집단이죠. 그래서 이 천도교라고 하는 거는 하느님이나 이런 걸 믿지 않아요. 당신이 곧 하느님이다. 그러니까 누구를 우리가 이 하느님이라고 하는 하늘에 있는 하느님 우리는 당신을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하느님이다. 근데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최저우가 동학을 창립을 할 때 하느님이 내려오시는데 인간의 형태로 내려오신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
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게 이제 시천주 그게 개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교주로 있었던 분이 이제 최시형입니다. 최시형 이분은 사인 여천, 사람을 대할 때는 꼭 하느님을 대하는 것처럼 대하라. 당신 안에 하느님이 있으니까 사람을 대할 때는 우리가 그냥 허투루게 해하지 말고 꼭 하늘을 대하듯이 사람을 섬겨라. 이런 개념을 가졌던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최시영 이분의 처제, 그러니까 처제가 되는 분이 이제 선병이에요. 그 선병이가 넘어오면서 천도교를 이제 천도교라는 이름을 이제 바꾼 겁니다. 바꾸면서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게 결국은 내가 하늘이다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나 이런 그 예수교하고 달리 하느님이 따로 있고 인간은 거기에 따르는 사람이다가 아니라 사람이 곧 하늘이다 하는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박인호라고 하는 사람이 음력을 없앴습니다. 양력으로 그 전에 있던 모든 그 기념일이나 이런 거를 양력으로 환산한 게 아니라 그냥 그 날짜를 양력으로 이제 만들자. 복잡하다 이렇게 해서 만드신 분이고, 그러면서 이제 바뀐 겁니다. 근데 이 손병희가 이제 있을 때 그때 이제 기관지를 만들었던 게 바로 개벽이라고 하는 기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동아일보에 1920년 동아일보에 나온 거 보면 이 개벽은 본사에서 경영하는 언론 잡지인데 학술, 문예, 종교 등을 다 통틀어서 조선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잡지를 만든다. 근데 이 만든다는 걸 이미 결정해 놨고 거기에 편집인으로 구자엽 씨를 초청을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앞으로 이 잡지를 만들어서 이 모든 그 백성들한테 이제 이걸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걸 못하게 하는 게 조선 총독부예요. 총독부에서 허가를 안 내주고 계속 질질질 시간을 끌다가 도저히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구자엽을 여기서 편집인 하는 거를 이제 그만두게 하고 다른 사람으로 대치를 시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1년 후에나 이제 출판이 허가가 돼서 이게 나왔는데, 개벽 잡지가 처음에 1년 후에 나올 때 여기 있는 그 개벽 잡지의 이 창간호입니다. 창간호가 이렇게 여기 창간호라고 써 있어요. 창간호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게 허가가 안 나옵니다. 허가가 해라 해놓고 내용 보니까 이건 백성들에 배포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걸 만들어 놓고 배포를 못한 겁니다. 그런데 화가 나죠. 여태까지 기다렸다가 정식으로 화가 받고 잡지를 만드는데 그걸 배포를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임시호를 호해로 해가지고 또 만들었어요. 몇 가지 문제가 되는 거 몇 가지 빼고 호해를 만들어서 했는데 이것도 허가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나온 게 임시호가 또 나온 거예요. 맨 처음 호해로 나왔다. 똑같은 내용을 조금씩만 수정을 한 거예요. 이럴 정도로 조선 총독부에서 이 개벽 잡지를 발간하는 걸 방해를 한 겁니다. 굉장히 방해를 하다가 1년 후에야 개벽 잡지를 정식으로 이제 창간을 하게 됐는데 그 발간하려다가 안 했던 거, 그 표제를 그대로 갖다 쓴 거죠. 그리고 1년 후에 창간 1주년 기념 잡지 하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1920년 6월부터 8월까지 전체 72호가 발간이 됐는데 발매 금지가 34일로 발매 금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조선 총독부에서는 그야말로 눈안에 신부를 풀면서 여기에 내용을 전부 다 점검을 하고 발매 금지를 시키고 벌금 정관도 한번 정관시키고 벌금도 한번 내고 이런 상황에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벽 잡지가 이 천도교의 입장에서는 국민 계몽을 시켜서 우리도 일본에게 당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빨리 배워서 대항을 해야 된다는 그런 항일 정신을 갖기 때문에 그거를 못하게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근데 거기에 개벽 잡지가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 시간이 아까 얘기한 대로 너무 시간이 기니까 편집장은 딴 사람을 시키고 당신은 나의 비서 노릇을 해달라.
그래서 이 구자역이라고 하는 분은 의암 손병희의 보좌역, 지금으로 따지면 수행 비서죠. 비서 역할을 하면서 모든 일을 손병희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천도교가 아까 얘기한 대로 교세가 워낙 세기 때문에 교당이 있어야 된다. 모금하면 딱 모금을 해가지고 이 어디 수문동에 천도교 회관을 짓고 이럴 정도로 굉장히 재력도 많고 그랬던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모든 일들을 부자 역시 이분이 보좌관 있으면서 기획을 하고 따르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손병희 씨의 셋째 딸이 갑자기 소파 방정환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위가 된 거야, 방정환이. 방정환이 사위가 되니까 이제 이 부자의 입장에서는 또 사위도 또 돌봐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 원래 방정환이라는 집안이 그래 잘 살던 집안인데 갑자기 몰락을 해버렸어. 몰락을 해가지고 제대로 이제 그야만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러나 사람은 똑똑하고 그러니까 손병희가 낚아채서 우리 딸하고 결혼을 시키라 해서 결혼을 시키고 난 다음에 천도교에서 이 사람은 적극 민 겁니다. 그래서 적극 밀어서 원하는 대로 일을 하라 그러면서 공부도 시켜주고 그야말로 이제 생활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이 소파 강정환이 그래서 일본도 가서 공부를 하고 근데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진 않았어요. 주로 한 게 어린이에 대한 일들 어린이에 관련된 일들은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공부하는 건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서 우리 조선에도 어린이들을 좀 그 당시에는 어린이들은 굉장히 하대를 했거든. 이건 부모가 낳았으니까 언제든지 또 낳을 수 있는 거다 하면서 굉장히 하대를 했는데 어린이들은 미래의 주인공이니까 어린이들을 키워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색동회를 창립을 하고 색동회를 통해서 이런 모임을 결성을 하고 이런 걸 다 뒷배경은 다 이 소파 방정원이 다 대주고 그러면서 이제 어린이 잡지를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어린이 활동을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를 위한 그런 모임이 방정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조선이 발전하려면 어린이들이 미래의 재원이니까 미래를 키워야 된다.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 하는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제 명진소년회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고 명진소년회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동화를 읽어주고 어린이들한테 교육을 시켜주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우산을 길들여서 비가 오면 다 우산을 갖고 갔다가 나중에 돌려오기 이런 일도 하고 그러면서 상당히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이 장모세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양정 출신이에요. 양정 출신으로 이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전영필 씨 알죠? 전영필 씨가 그 후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회관도 짓게 하고 그래서 이 명진 소년회가 굉장히 크게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소파 방정환이 이제 일본 갔다 돌아와서 천도교의 힘을 얻고서 이제 어린이회를 이제 이끌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비교가 안 되죠. 한쪽은 재원이 엄청 크고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각 시작하고. 근데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천도교에서 회사를 키우면서 어린이 활동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려면은 우리 한 지역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이런 모임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서 조선 소년 운동회 이걸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소년회들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어떻게 천도교회에서 소년회 하는 건 이해가 가지만 어떻게 전 조선이냐? 우리는 그럼 뭐냐? 하면서 이제 이 나머지가 똘똘 뭉쳐가서 천도교하고 대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천도교파, 반천도교파. 이 반천도교파를 이끌어 나간 게 불교소년회, 명진소년회, 반도소년회, 세보퇴 이런 것이 모여서 같이 이제 항거를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럼 5개 단체가 다 모여서 5월회를 만들어서 전 조선의 어린이들 위한 일들을 시작을 하자. 그래서 5월회를 만들어서 5월회 활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5월회가 장무세라고 하는 이분이 주축이 된 거야. 상당히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불행히도 이 양반이 장무세는 사람이
얼마 안 돼서 그냥 갑자기 사망을 해버렸어요. 사망을 하니까 도라미 타밀이 되고, 그래서 그걸 이끌어 나간 게 소파 방정환 그룹이, 천도교의 그룹이 전부를 이제 흡수를 하게 된 겁니다. 이 당시에 인생과 봄이라는 시를 쓴 시인이 있었어요. 이분이 시를 쓰면서도 이 어린이의 동시 같은 것도 쓰고 그렇게 일을 했는데, 경성 김현도, 김유광 선생님의 아버님이십니다. 이번에 이제 그 당시에 시도 쓰고, 근데 여기 동아일보에 나온 그대로 따온 건데, 경성 김현도. 알고 보니까 이 경성이 서울에 사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김유광 선배님 얘기는 저걸로 호로 쓰셨대. 경성을 호로 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김현도 이분이 소파 방정환의 일이 너무, 그래도 어린이들 너무 일을 잘하니까 기념비를 세워야 되겠다 하는 그 그룹이 있었는데, 거기에 멤버였습니다. 그래서 소파 방정환이 우리나라의 어린이 활동의 표시가 된 것을 증명을 해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한편으로는 월남 이상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월남 이상재가 여기 있는 이 박정량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초대 주미공사예요. 초대 주미공사로 미국에 가서 공사로 있는데, 이 박정량의 비서로도 맡은 사람이 이상재예요. 박정량을 알고 나서 그보다 박정량이 훨씬 연배도 위고 레벨이 위니까 모시고 다니는데, 초대 주미공사로 가면서 데리고 간 겁니다, 이상재를. 그 당시에 이완용도 공사관의 공식 임무를 갖고 나갔고, 이하영 대감도 공식 임무를 갖고, 이채연,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다 데리고 조선의 초대 공사관에 근무를 한 겁니다. 이게 미국 워싱턴에 있는 공사관의 건물이었어요. 고종황제가 저 건물을 샀어요. 사가지고 우리 초대 공사들이 저기 가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방해를 하는 게 누구냐면, 청나라에서 반대, 저걸 보내는 걸 반대했어요. 자기네들이 다 해줄 텐데, 외교 다 해줄 텐데 무슨 따로 공사관을 따로 짓느냐, 자기한테 맡겨라. 그런데 고종황제는 그게 아니거든요. 청나라는 청나라에서 하는 일이고, 조선은 조선에 또 외교가 필요하니까 우리 따로 보낸다. 그렇게 반대를 하니까 할 수 없이 청나라에서 조건을 들고 조건부로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게 영약 3단이에요. 그러면 외교 활동을 가서 하되, 외교관이 가면, 미국에 가서이면 우선 청나라 공사관에 가서 먼저 인사를 드리고, 어떤 사건이 있으면 청나라 공사관의 직원을 데리고 가서 아련을, 왕을 만나든 관리들 만나든 이렇게 하고, 한 단계 꼭 의자에 앉으면 한 단계 밑에 가서 앉고, 우리를 하대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런 조건으로 그러면 가라 했는데, 막상 박정량이 가가지고는 청나라를 안 들렸어요. 그냥 영사관으로 그냥 들어가고, 그냥 미국 관리한테 내가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 직접 들어가고. 그러니까 청나라에서 발끈이는 거예요. 영약 3단을 니네랑 왕하고 내가 하라고 지켰는데 당신은 왜 이걸 지키지 않았냐. 그랬더니 박정량이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급히 오느라고 그런 얘기 못 들었다고. 오래발을 내민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 주권 문제이기 때문에 왕을 팔 썼으니까 말씀하셨는데 내가 못 들었는지, 내가 그런 것까지 못 들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외교 활동을 한 겁니다. 외교 활동을 하니까 1년 만에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청나라가 고종황제의 압력을 넣어서 저 사람을 꼭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귀국을 시켜라. 그래서 1년 만에 귀국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후임으로 이완용이 거기에 초대 공사 서리를 해가지고 있으면서 미국의 그 발전하는 걸 다 보고 돌아와서 처음에는 친미파였습니다. 나중엔 친일로 돌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이완용이 돌아오고 나니까 이하영이 거기에 또 우두머리가 됐죠. 근데 이하영이 있을 때만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조선이 왕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선 사람들 믿을 수가 없다. 미국의 군인들을 궁궐에다가 배치를 시켰다. 우리가 마치
미군들이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것처럼 미군들이 와서 용병을 해야 되겠다. 근데 그러면 돈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이하영한테 뭘 얘기를 했냐면 우리나라 항구를 하나 개방을 할 테니까 그 개발권을 줄 테니까 용병에 필요한 돈을 구해달라. 근데 그게 먹혀 들어갔어. 엄청난 돈을 차관을 준 거야. 그 차관을 줘가지고 그걸로 미국 군인들을 용병을 해, 그러니까 모집을 한 거야. 돈 펑펑 쓰고 다니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미 결혼을 했는데 거기서 총각 행세하고 미국 여자들이 나하고 결혼시켜달라고 줄을 섰어. 그게 미국 신문에 났어요. 그럴 정도로 아주 이게 배짱이 있고. 근데 나중에 미국 관리들이 보다 보니까 이게 돈 줘서 차관하고 그 돈은 항구를 개항하는 조건으로 하려고 했는데 군인들을 모집해가네. 그러니까 없던 일로 하자. 여태까지 쓴 돈은 안 받을 테니까 없던 일로 하자 하고 귀국을 한 겁니다. 이런 대단한 사람이에요. 들어오니까 나머지 남아있는 사람은 이채인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공사 서리 대리로 이제 근무를 했는데 이 사람은 정말 열심히 외교 활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하고 계속 교회를 다니면서 미국 정계에 정말 잘 나가는 사람하고 친분 관계를 맺고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굉장히 소개를 하는 큰 역할을 했고 이하영하고 이채인이 있을 때는 그야말로 이게 미국 대통령의 부인, 대통령의 딸까지도 여기에 와서 만찬에 참석할 정도로 우리나라 위상이 그렇게 높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이었는데 아까 이상재가 자기 박정형이 귀국을 하니까 자기도 같이 귀국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으로 다시 귀국으로 들어와서 이따가 이제 만민공동회를 만들죠. 만민공동회 관리로 이제 있어서 이 관리 대표, 그다음에 서민 대표 뭐 이렇게 다 모여서 이 만민공동회를 국민들을 계몽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잡혀 들어갔죠. 잡혀 들어가니까 이승만 그다음에 이런 배제학도 학생들이 끌고 나가서 저 사람 잡아가면 안 됩니다. 시위를 해가지고 풀어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잡혔다가 그냥 시위에서 이제 빠져나오고 그러다가 나중엔 만민공동회 독립협회 이런 데 힘이 점점 커지니까 보구상들이 드러나서 이제 탄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짜 소문을 내서 왕을 그야말로 끌어내리고 공화제를 시한다고 한다 그런 소문을 내고 그래서 다시 잡혀 들어갔어요. 다시 잡혀 들어가면서 이승만하고 같은 감옥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 보면 이승만은 종신 사형소였기 때문에 쇠그물로 이렇게 묶여 있고 나머지는 그냥 관리들인데 대부분이 이런 만민공동회에서 독립협회 문제 때문에 잡혀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이 사람이 이상재인데 자기 아들하고 같이 잡혀 들어와서 아들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이 이상재가 여기 감옥소에 있을 때 그때 이승만한테 배운 성경 갖고 공부를 해서 그래서 이제 기독교로 귀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양반이 이제 귀의를 해가지고 기독교로 있다가 1904년에 이제 풀려나면서 그 다음부터는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고향이 충남 서천인가 그쪽이 고향인데 거기에 교회도 지어주고 하여튼 교회 활동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여러 교회의 파들 있잖아요. 그 파들을 전부 다 모아서 종로에서 한게 이제 YMCA 전신에 이제 다른 단체가 있었는데 그 단체를 이끌어가는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YMCA의 고문을 맡았어요. 1924년 우리나라 YMCA가 종로 2가에 지금도 이제 이 건물 이거 없어지고 이제 새로운 건물이 여기 들어서 있는데 5층짜리 건물. 이 YMCA 이제 고문으로 이제 있었는데 이때 하와이에 이미 가서 어느 정도 농장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그런 사람들이 고국이 그리워서 고국에 왔다가 다시 이제 돌아간
하와이에 그 교민들이 왔는데 와가지고 대부분 하와이에 갔다 온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이 YMC를 들렸다 보니까 이게 일을 참 열심히 잘하거든. 그러니까 기부금을 냈어요. 그래서 그 기부금을 기초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모금도 하고 해서 그 전에는 이 기독교를 이제 설교를 하려면은 책이 필요하잖아요. 성경이나 노래책이나 이게 필요하면 그거를 일본에 가서 인쇄해가지고 들어왔는데 그거를 아예 이제 우리나라에서 인쇄하고 우리나라에서 쓰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기부금을 근거로 해서 조선 기독교 창문사 이런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여기에서 성경책이라든가 이런 노래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나라에서 만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바로 인쇄하는 곳이 세 군데밖에 없었어요. 광문사라고 하는 회사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보성전문 앞에 사는 보성사, 그 다음에 이제 창문사 이 세 개밖에 없었어요 우리나라.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해서 창문사에서 주로 하는 거는 그냥 성경책, 그 다음에 기독교에 관련된 책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출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의 월간지인 신생명 같은 것도 이제 출판을 하게 됐고 또 이런 이상재가 이분이 거기를 맡으면서 뭐 외국인들하고도 어느 정도 이 언어도 통하고 그러니까 같이 YMC를 이끌어 나가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동요집을 우리가 발간을 하는데 동요집 발간은 이게 책자고 여기 보면 다북내야 너 울면서 어디 가냐 내 어머니 묻힌 곳에 젖 먹으러 나는 간다 물 깊어서 못 간다 산이 높아서 못 간다 물이 깊으면 헤엄쳐 가고 산이 높으면 기어해서도 가지 뭐 이러면서 하는 어린애들을 위한 이런 동시를 이런 것 책들에서 배포를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여기서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조선 기독교사, 외교사, 조선 예수교 장로교사 이런 책들을 이제 여기서 발간을 하고 기독교에 대한 책들을 이렇게 많이 발간을 했어요. 근데 그 문제가 생긴 게 이제 여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임스 스타스 게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승만한테 성경책을 계속 보내준 사람이에요.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 우리나라에 올 때는 목사님이 아니었어요. 그냥 신자였어. 그런데 이 선교를 위해서 신자로서 선교를 위해서 조선 땅에 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선교사가 오면 다 있는 데가 어디냐면 정동교회 옆에 거기가 이제 외교관들이 다 각 나라 외교관들이 다 거기 사는 건데 이 사람은 거기 안 살았어요. 빈민촌으로 내려갔어. 자기 이제 선교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일반 백성들이 사는 쪽으로 내려가서 일반 그 사람들하고 생활하고 그 사람들하고 말을 배우고 말을 가르쳐주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는 선교에 대한 개념은 굉장히 강하고 그러니까 이승만이 감옥사에 박혔을 때도 계속 책을 보내고 이승만을 선교한다고 계속 책을 보냈던 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서울에 가서 이제 이창직이라는 나중에 있었던 목사님이 됐는데 이 사람하고 친분 관계가 있어서 이 사람은 영어를 가르쳐주고 이창직 있는 사람은 조선말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조선말을 굉장히 빨리 익힌 거예요. 익혀가지고 나중에는 뭐냐면 이 영어로 된 책들을 우리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많았어도 우리말을 몰라가지고 번역을 할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양쪽 말을 다 하니까 번역을 하고 있었고 게다가 부인까지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철로역정이라는 영어책을 번역을 한 겁니다. 이게 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 당시에. 왜냐면 외국 사정을 하나도 모르던 상황에 처음으로 외국의 상황이 어떻다는 걸 우리 글로 써가지고 이 책을 발표해가지고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 다음에 자기도 다시 공부해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됐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된 거는 한참 후예요. 그래서 근데 이 철로역정을 할 때까지만 해도 목사가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각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도와줘가지고 이게 베스트셀러가 되고 돈을 많이 벌었어. 그거를 보고 닥터 게일이 그 후에 어떤 일을 했냐면 이 닥터 게일이
성경을 이제 자기가 번역을 한 거예요. 조선 사람을 해서 성경 번역한 걸 하겠다. 그러니까 윤치호가 거금을 탁 투자한 겁니다. 그 당시에 3만 원, 2만 원이면 엄청 많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발행한다 그러니까 투자를 했는데 이게 팔리질 않는 거야. 팔리지 않는 이유는 아니지. 옥사가 된 지 몇 개월 되지 않은 사람이 여기 몇 년을 된 사람 다 제쳐놓고 지가 성경을 번역해 허락도 없이 하나도 도와주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파산하다시피 했어. 그래서 창문사가 재정이 흔들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월남 이생자가 직접 경영을 했죠. 그래도 역시 제대로 이제 회사가 굴러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직원들이 파업을 했어요. 파업을 하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망할 직전까지 그렇게 돼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인쇄소만이라도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인쇄사를 아까 있는 경성 김현도 씨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김현도 이분이 유광영 아버님이 인쇄소를 맡았어요. 인쇄소를 맡아서 거기에 보면 인쇄 김현도 이렇게 나오고 이 당시에 최초로 한 게 모윤숙 씨가 쓴 시집, 그게 빛나는 지역이라고 하는 시집이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를 처음으로 이 시집을 발간을 한 거예요. 이게 여류 시인으로선 최초의 시집입니다. 근데 이게 1933년에 나왔는데 이 1933년 판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1934년에 재판을 찍었는데 재판을 찍은 게 지금의 책 한 권에 한 30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내가 못 사고 결국 포기했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 우리나라의 최초의 여류 시인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가능해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창문사에서 했습니다. 집에 잘 찾아오세요. 그 다음에 이제 차상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번에 이제 보성전문학교 나오신 분인데 이분이 조선 4천년 비사, 지금도 우리 요즘 고조선 문제 갖고 우리 시끄럽잖아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4천년 비사하면서 고조선 얘기를 책으로 냈어요. 나는 솔직히 이거를 내가 구입하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결국은 1분 전에 마감 1분 전에 내가 뺏겼어요. 이 책도 김현도의 이름으로 책이 발간이 된 건데 이게 상당히 귀중한 책인데 이것도 이런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천도교 입장에서는 아예 인쇄만 할 게 아니라 그냥 이 전부를 맡아달라. 근데 그럴 만한 능력은 안 된 거야. 전부를 맡으면 돈이 엄청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안 되겠으니까 안 되겠다 하면서 그때 찾아간 게 구자혁을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구자혁이 보고 아예 이 창문사 전체를 맡아달라. 그래서 그걸 인수한 겁니다. 인수하면서 조선 기독교 창문사에서 조선 기독교를 빼고 그냥 창문사로 구자혁이가 이걸 이어받은 겁니다. 근데 이어받았으면서도 이 나머지 있던 그 다 이상재, 윤치호, 양주삼 이런 사람을 다 이사로 모시고 그러면서 일을 하고 실제로 일을 하는 거는 자기 아들 구본웅이 이제 실제로 일을 하는데 하게끔 이게 구본웅이 이제 이 화가죠. 꼽추로 돼 있는 화가 그 아들이 이제 실제로 발행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구본웅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들은 본인은 그림을 그린 사람이지만 자기 주변에는 문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문인들하고 접촉을 해서 그 당시만 해도 문인들이 등단을 하려면은 신문에 나가야 되는데 신문에 나가는 게 그게 쉽지가 않거든. 잡지에 나가야 되는데 잡지를 해주는 잡지사가 없고 그래서 구본웅이한테 손을 벌리는 문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이제 책을 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등단하는 기회를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그 전에 보면은 시와 소설 이런 잡지를 만들었는데 구인회 회원 편집 구인회라는 게 있었어요. 9명을 문인들의 9명을 추린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1933년도엔 이런 문인들 이효석이니 뭐 김기림, 정지용, 이태준, 뭐 유치진 이런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 세 명이 나가면 또 노란색의 세 명이 들어오고 또 한 명이 나가면 여기 노란색 이 사람들이 나가면 또 이 사람들이 새로 들어오고 해서 9명을 계속 유지해 나갔어요.
이것이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한 부인의 멤버입니다. 근데 내가 이번에 보니까 여기에 보면 창간호에 백석이라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백석이라는 사람이 빠져 있습니다. 이보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빠져 있어요. 근데 이 백석이라는 사람은 우리 여러분들이 참고로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게 원래는 오산고보를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장학생 시험에서 합격해서 이제 장학생으로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하고 돌아오면서 자기가 신춘문예에 당선이 돼서 이제 문인이 됐는데 되고 난 다음에 함흥 영생여고에 선생님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같은 선생님으로 있다가 퇴직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요정에 가가지고 퇴직 만차를 열었어요. 거기에 있는 기생하고 눈이 맞은 겁니다. 뿅 간 거예요. 그 뿅 가가지고 자기가 이 학교 선생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데리고 살았어요. 학교 선생이면서. 근데 그러면서 있다가 함흥을 그만두고 그럼 서울에서 할 일을 차리자. 그래서 서울에서 산 거예요. 집안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네가 어떤 자식인데 기생을 데리고 사냐,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사람이 만주로 이사를 갑니다. 만주로 가면서 그 기생 보고 만주로 따라와라. 근데 문제는 따라가지 않았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주에 가가지고 자기 그 기생을 기다리면서 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시입니다. 이게 백기현 그 백석이라는 사람이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이러면서 그 나타샤를 그건 모르겠어요. 자기가 그야말로 그 기생을 생각하고 나타샤라고 했는지 아니면 일반 명사의 이 아름다운 아가씨인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시를 썼는데 이게 국내로 들어왔어요. 국내로 들어와서 한까지 보면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푹푹 날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소주를 마신다. 소주를 마시면서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내리는 날 흰 당나귀를 타고 산골로 간다. 씨가 출출이 우는 깊은 산골로 가 마가리에 가서 살자.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세상을 버리는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시를 써 내려가는데 이게 조선 경성에 있는 이 기생한테 이건 자기를 위한 시거든. 뿅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기생이 이 유명한 요정을 했어요. 요정을 하다가 그러나 결혼도 안 하고 자기 이 남자를 기다리고 근데 이제 해방이 되고 못 가고 남북이 이제 막히니까 못 가고 그러다가 나중에 죽을 때 그 요정을 팔아버리고 이 저 스님한테 이 법정 스님한테 시주를 했죠. 이게 몇 천억의 돈을 기부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성북동에 있는 길상사가 주인공이 이 사람입니다. 거기에 백석이라고 하는 시인. 그런데 알고 보면은 이 사람은 이 여자를 위한 시가 아니었어요. 알고 보면 이미 딴 여자가 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자기를 위한 시라고 생각하고 그 몇천억을 기부를 하고 그러니까 기자들이 물어보잖아요. 그 돈 아까운지 않냐? 어떻게 이 아까운 돈을 그냥 기부를 하냐 했더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시 한 줄만도 못해요. 그 2천억이라는 돈이 그 사람의 시 한 줄만도 못합니다. 이러면서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런 주인공의 백석 그 사람이 부인의 멤버였는데 여기엔 빠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김기림이라는 사람이 기상도 이 사람도 유명한 사람인데 기상도 이 사람도 창문사에서 책을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문인들이 등단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 창문사라는 역할이 단순한 인쇄소가 아니고 단순한 잡지사가 아니고 우리나라 그야말로 초창기에 우리나라 문학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청색지라는 회사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책을 만들다 보면 칼라 인쇄가 필요하잖아. 그 당시 칼라 인쇄하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구본흥이 화가기 때문에 칼라 인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칼라 인쇄를 위해서 청색지사를 설립하고
청색지라는 잡지를 만들고 이게 잘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청마 유치진이 시를 갖다가 시집도 이렇게 청마 시집도 만들어서 이 창문사에서 이제 발간을 하고, 사실 우리 문학계에서는 창문사가 했던 그 공은 상당히 큰 겁니다. 그런데 잡지새 바로 옆에서 어떤 사람이 붓을 하고 있는데 붓을 하다가 불을 낸 거예요. 그 불이 옆집에 가지고 들어와서 창문서가 다 타버렸어요. 이게 자기가 잘못한 거 아니고 옆에 있는 집에서 붓하다가 붓한 무당이 붓하다가 홀라당 태워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옆집까지 불이 넘어와서 그냥 이 창문사도 그냥 다 홀랑 타버린 겁니다. 그래서 북한산 용무동에 가가지고 거기서 세상을 남얼러라 은둔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본웅은 이제 그 창문사하고 이제 이런 잡지를 했지만 그 아버지 부자혁은 잡지는 자기 아들한테 맡겨놓고 자기는 다른 일을 하다가, 우리 이제 심산 김창숙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그 당시에 최고의 한학자예요. 이 한학자가 3.1운동 때 한학자가들이 끼질 못했어요. 제대로 끼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3.1운동 33인을 모집을 하는데 이게 시간이 충분한 게 아니라 언제까지 빨리 명단을 달라졌는데, 이 전국의 한약자들은 전국에 있잖아요. 그 사람들 통문을 내보내고 입을 받고 그러는 게 굉장히 어려우니까 아예 끼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산 김창숙이 거기서는 33인에 빠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보다 더 큰 일을 한 사람인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조선 유림에서 별도로 파리에다가 우리 독립청원서를 내고 그런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게 이제 심산이 그러다가 결국은 조선 총독부에 끌려가가지고 그야말로 하도 고문을 당해서 안전뱅이가 일어나질 못하는 안전뱅이가 될 정도로 이제 고문을 당하고, 근데 그분이 이제 귀국을 하니까 그분을 모시고 우리나라 유도회를 다시 재건을 한 겁니다. 그 재건을 하는데 앞장선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부자혁이에요. 그래서 부자혁이 회원증 같은 데 보면 회원증 총본부의 위원장 해놓고 부자혁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림의 대표 역할은, 물론 대표는 이제 심산 김창숙이지만 이 사람은 걷지도 못하고 안전뱅이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하는 건 다 부자혁이 일을 했는데, 불행히도 얼마 맞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사망을 하셨어요. 그래서 본인은 사실은 엄청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실은 그렇게 크게 맺진 못했던 겁니다. 마지막 한두 슬라이드 보면 이 능성구 씨는 부자혁, 이분은 우리 양정 의숙을 졸업한 사람이지만 그 영향을 받아서 양정 출신들이 상당히 많아요. 가족 사천, 천민 이걸 따져보면 양정 출신이 많고요. 유찬이라고 하는 우리 양정 이 고보 2회 졸업생인데, 이분의 딸이 구본준하고 결혼을 해서 서로가 또 사돈 관계가 되고, 또 여기서 보면 이제 그래서 그 가족들하고 내가 수소문을 해서 이제 한 10몇 년 전에 이제 만나서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옛날 얘기 들고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사실 그 당시에 자료를 이렇게 많이 얻지는 못했습니다. 옛날 지금 이 사진을 보니까 옛날에 그 가발을 쓰기 전에 그때 모습이 내 모습을 이제 보게 됐는데, 근데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부자혁은 자기 자신보다도 자기 아들 그 화가 구본웅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이 구본웅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문학사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되면 이 구본웅의 딸이 이 강제소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이 강제소에서 나온 사람이 이 강수진 발레리나 유명한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이제 여기에 딸이에요. 그러니까 강수진, 그다음에 저 영화 감독 누구 있죠? 네? 봉준, 그 감독도 이때 다 여기 집안하고 연결이 돼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구본웅의 어머니가 자기를 낳고 일찍 돌아가셨어요. 구본웅의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집안에서 이제 이 하녀가 이제 그분에게 어린애 아기를 키우다가 떨어뜨렸어. 그래서 껍주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껍주된 걸 알고 이 아버지 부자역이 세장가를 들었어요. 그 세장가를 든 사람이 변동숙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세장가를 들어서 했는데 거기까지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이 변동숙이 피가 다른 그 여동생이 변동님이에요. 근데 이 변동님이 구본웅의 친구하고 연애를 한 거야. 그게 이상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 이상하고 그래서 이 변동님이 이상하고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고 그런데 이상이 일본 가서 사상범으로 몰려서 죽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김환기 그림 그린 지금 우리나라의 최고의 과 입찰가 최고를 하는 게 김환기 그림들이 1, 2, 3 메디까지 내려가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재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구본웅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우리 문학사상 이상이라는 사람 그다음 미술가 이거를 언제 시간 있으면 난 이쪽을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상의 네. 그 여자 또 있잖아요. 창녀 아 그건 따로. 그거는 이상이 데리고 살던 여자고 이상이 이제 그 종로에다가 거기에 이제 이 다방을 이제 만들었는데 그 다방에 데리고 온 그건 내 배송해서 데리고 온 그 여자를 거기에 있는데 이 여자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창녀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게 됐고 그다음에 결혼은 이제 변동님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역할을 좀 더 알아야지 우리나라 문학의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 시간이 되면은 내가 이쪽을 이제 엮어서 한번 시간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선배님들의 얘기를 시작을 하면은 거기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다 보면 참 일이 많아지고 재밌어져요. 기대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